업황 자체는 좋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좀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계속 좋다.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에 두고 의견이 되게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지연된다. 그래서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도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저는 반도체도 좋아하고 바이오도 좋아하고 네. 다 좋아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너무 그동안 챗 GPT 때문에 막 네. 법을 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도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던가요? 안 움직여요. 그죠? 6만 원 중반대까지 그죠? 내려왔어요. 삼성전자 안 움직이죠. 네. 하지만 하이닉스는 괜찮네요. 움직여요. 네. 그죠? 반도체 중에서 옛날 뭐라 그럴까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 옛날식 내지는 중간에 들어가는 공정 재료나 공정 부품 이런 쪽들은 안 움직여요. 지금 D램 랜드 같은 경우는 재고가 계속 지금 늘어나서 네. 삼성전자 또 계속 감산시켜서 뭐 일정 부분 뭐 6주에서 8주 정도의 그 간격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반기에도 계속 감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이 감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없는 기업들은 안 움직여요.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또 이스페타시스 치고 나가잖아요. 그렇다시피 HBM이라고 저희 보통 말하는 네. 첨단 공정. 네, 그런 부분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네. 후공정 패키징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기판들 이런 것들 쪽은 계속 시세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사실은 뭐 한미반도체가 고점 찍고 밀리고 뭐 STI도 밀리고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밀렸어요. 반도체들이 아침부터 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와, 엄청 올랐어요. 아침에 뜨면 뭐 반도체 다 판다 막 사람들이 이러다만 이제 반도체 빠지고 뭐 다른 쪽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반도체가 빠지긴 했지만 또 돌아보면 반도체 안에서 사실 좀 반도체도 변동성이 엄청 커요. 오늘 아침에 이오테크닉스도 10,000원 이상 올랐다가 마이너스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63,000원에서 뭐 57,000원 뭐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55,000원까지 오늘 빠졌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갭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인데 그냥 업황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은 전기차 이퀄 자율차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로 다 연결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나 이게 무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로켓 다 마찬가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주 방위 산업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양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말하는 게 레거시라고 하는 네. 기존의 뭐 구시대적인 것 같은 그런 보편적인 반도체 말고 고사양의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더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양이 상당히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근데 너무 많이 필요해. 계속 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넘칠 거란 말이죠. 네.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인공지능을 향해 가고 있고 뭐 인공지능 이퀄 나중에 로봇이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또 궁극적으로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이 세 개는 엮어서 보시는 게 맞고 네. 결국은 그거 이퀄 또 자율차, 전기차랑도 또 엮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밑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나머지 산업이 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반도체는 뭐 물론 많이 올랐어요. 뭐 거의 한 2년 정도 계속 오른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한 몇 배씩 오른 것들도 사실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첨단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향후에 계속 사이즈가 올해 대비 내년 뭐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2030년까지 보면은 몇 배씩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것도 2차 전지랑 똑같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쪽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 그죠? 네. 이제 시작 단계고 지금 풀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재고가 바닥을 쳤다 얘기가 계속 이제 봄부터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아직도 재고가 늘어나더라 생각보다 늦어지더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램이나 뭐 이런 쪽들은 조금 랜드 쪽 이런 쪽들 이제 좀 쉽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쪽이 또 휴대폰이 또 잘 안 팔려서 스마트폰이 잘 안 팔려서 그동안 좀 잘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올해 지금 최악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오늘 중국에서는 폭스콘이 상한가 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한테 이제 오더가 들어간 거잖아요. 걔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아이폰 기대감이 있는데 아이폰이 뭐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징적인 의미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휴대폰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저도 지금 이 휴대폰을 바이든이 당선된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한 3년 됐나요? 지금 이게 5가 나오잖아요. 아, 근데 네. 저는 이게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나왔으면 지금 3년 버틴 거니까 저도 내년에는 못 버티겠죠? 그럼 내년에는 강제로 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내년 정도면 휴대폰도 좀 풀릴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폴더블 폰 가고 있고, 그죠? 네. 그렇긴 해서 이제 휴대폰 관련주들도 좀 약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약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PC 쪽 이런 부분들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휴대폰 쪽들도 그랬었고 뭐 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IT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큰 거는 전부 다 이제 로봇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향이죠. GPU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서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이클은 좀 돌고 돌기 때문에 고사양들이나 후공정 패키징 이런 쪽들 기판 쪽들이 치고 나가긴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도체 안에서 그동안 이제 공정상에서 재고 조정 때문에 못 갔었던 이런 쪽들도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도 서서히 준비하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좀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후공정, 패키징 쪽, 기판 쪽들, 뭐 HBM 쪽들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반도체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쪽들도 슬슬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겠고 네. 그렇다고 뭐 이쪽에 너무 올랐지만 오르고 또 빠지고 또 가거든요. 대장은 계속 대장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사양 쪽들도 계속 좀 기술적으로는 조정용 또 가고 조정용 또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또 반도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꺼졌을 때 또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다.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주가가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네. 그 수요가 부족할 거다고 너무 이제 그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넘친다는 네. 보고서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또 올라갔는데 이 큰 주식이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그 9세대 레거시 공정에 있었던 반도체들도 어쨌든 재고도 없어질 거고 또다시 수요도 발생할 거고 휴대폰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뭐 언젠가는 저는 괜찮다고 예, 봐요. 그리고 괜찮다고 엔비디아도 뭐 테슬라도 그렇고 네. 곧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두 개만 오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죠. 네. 맞아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오르면 그냥 끝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그렇다시피 뭐 최근에 그쪽도 많이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도 급락을 해서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양 시장 모두 이제 지지하고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미국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 파월의 이제 잭슨홀 미팅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변화는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코스피 지수는 2,550, 정말 잘 가면 2,600. 이 정도 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향후에 못 나오면 좀 다운되면서 좀 슬로우해지고 조정 이어지고 조금 기간 조정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을 위해서 잘 팔고 떠라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봐도 그냥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 항상 후행적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투입되지 못하면 그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가 투입되려면은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뭐 결국은 뭐 중국 리스크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 좀 줄어들고 네. 그런 과정이 조금 생겨나면서 또 미 국채 금리가 조금 완화적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속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켜봐야 될 문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 중국 벽개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소되어 가는지 그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서 차분히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좀 안정이 되어야지만 외국인도 다시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넣겠죠. 신흥국 시장에서 돈 이탈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면은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해소되어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겠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채를 계속 찍어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 흥행하지 못했잖아요. 네.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은행들 중소은행들도 강등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이게 또 원활하게 시장에서 소화가 되려면 파월이 또 무식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이 안 되죠. 국채 소화가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파월도 뭔가 좀 시장과 타협하는 그렇죠. 네, 멘트가 금요일 정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전 나쁘게는 보진 않는데 요거 해소 과정 그 뒤에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은 급락했고 반등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등락을 하면서 완만한 기간 조정도 분명히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을 정도까지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시장 보시면서 섹터 종목 간 이동 빨리 해주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장님은 국채 투자 하시나요? 국채요? 네. 저는 안 하는데요. 아, 국채 안 하시죠. 저는 회사채는 해요. 회사채는 하시고. 네. 국채는 뭐 사실은 뭐 부자들이나 뭐 안전자산 하시는 분들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뭐 굳이 국채는 사실은 안 하고 네.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좀 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 프리미엄 확 올라가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절대적으로 안 망할 것 같은 그런 음. 기업들의 막 이렇게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금리 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저는 하긴 하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그때가 언제죠? 한번 우리나라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유럽 위기 터지고 뭐 이후에 세상 좀 시장 상당히 좀 불안정했을 때 말도 안 되게 막 그때 삼성전자 채권 나오는 거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그때 그런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건설 같은 경우도 그때 채권 나왔을 때 막 그때 사실 오늘 뭐 또 PF 뭐 하나 터졌다 뭐 어쨌다 뭐 뉴스도 용산 있었죠. 네, 아, 용산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좀 불안정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확실한 뭔가 있는 기업들이 막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게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좀 단기 투자도 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을 선호하고 네. 뭐 조금 한다면 뭐 ETF 네. 네, ETF. 요새는 ETF가 좀 편하시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 활용하시면 네. 좋아요. 근데 ETF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 나중에 양도세 나오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당 나오고 세금 나오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나오니까 주식처럼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안 된다. 이건 펀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ETF도 공격적으로 액티브형 ETF 많이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그런 ETF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주식뿐만 아니라 내가 종목 하나를 찍을 수 없으면 그 섹터에 관련된 ETF를 사시면 조금 투자하시기 편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활용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기차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되게 좋은데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요지부동 오히려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실적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기아차가 상승할 때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현대기아차가요. 테슬라 상승.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상승할 때 그 원동력은 기존의 자동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네. 전기차에 대한 그죠? 네.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치킨 게임을 시작했고 지금 현대기아차도 재고가 전기차 부분이 많아서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전기차 부품 업체들한테 한 20% 정도 오더 컷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부 차종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또 그게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면은 뭐 9월달 지나면 뭐 풀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치킨 게임의 시작, 그 다음에 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냈고 또 그들과의 또 가격 경쟁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충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표준. 다 테슬라 스타일로 다 바뀌고 있는 상태고 네. 현대차는 원래 거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상태에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 너무 좋아. 1분기에도 좋았는데 1분기 피크라고 하다가 2분기에도 더 좋으니까 2분기 피크라고 하다가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뭐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피크 고점을 갱신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꺾이지 않겠냐라는 이런 뉘앙스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큰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와 이제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잘 팔아야지만 현대 기아차한테 멀티플을 더 주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완성차를 잘 팔아서 멀티플의 요인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는 지금 어차피 전기차가 확산돼가는 구간이니까 전기차든 뭐 자율주행차든 뭐 수소차든 어쨌든 간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자동차가 팔려가는 걸 봐가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거는 안 팔리는데 완성차 기존의 거 잘 팔린다고 세면은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친다라면은 시장에서 계속 멀티플을 그렇게 더 많이 줄 수 있겠냐라고 네.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물론 완성차가 잘 팔려서 실적이 좋은 것도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뭐 기타 등등 뭐 요새 뭐 노사 문제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죠? 뭐 리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살짝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은 결국은 테슬라의 그 치킨 게임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전기차의 MS를 더 얼마나 더 크게 늘릴 수 있느냐 이게 향후에 좀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같고 네.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현대자동차, 기아차는 오르지 않았어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 뭐 모비스나 위아 같은 경우도 좀 반짝반짝은 좀 조금씩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부품 쪽들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주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뭐 화신이나 성우하이텍도 많이 갔다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실적은 괜찮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미스한 부분이 주가를 많이 하락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기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뭐 자동차 부품 쪽들도 좀 약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건 진짜인지도 모르. 정몽구 회장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러시는데 편찮으시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현대 쪽에 뭐 글로비스나 네. 막 그때 막 뭐 모비스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주가가 움직였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설마 주가가 안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핵심은 테슬라의 치킨 게임 그 뒤에 어느 정도 MS를 유지하고 살아남느냐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 MS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주가의 방향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안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부터 안 움직였다라고 봐요. LG전자, 현대차는 그때부터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부분이라든지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공장도 있고 판매하는 부분 컸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MS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중국에서는 워낙 현대차가 입지가 좁아져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나중에 만약에 중국에서 조금 생각보다 만약에 팔리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또 한 번 더 부양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또 그게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요 부분이 계속 성장하는데 그 성장 폭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성장 폭이 처음에 요만큼 팔다가 이만큼 팔면은 되게 많이 판 건데 요만큼 팔다가 요만큼 팔아도 그쵸. 완전 많이 판 건데 이만큼 팔다가 요만큼 팔면은 늘어났어도 조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장의 반응이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올라가고 올라간 부분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만 더 기대치를 높이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부분에 좀 시장에서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올리려면 결국은 또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말고 살 거 많은데 네. 그죠? 2차 전지도 사야 되고 반도체도 사야 되고 네. 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도 사야 되고 뭐 중국 관련주도 사야 되고 돈들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좀 분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덜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쟁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만 뭔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에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다. 네. 뭐 이런 정도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 성장 이런 게 좀 더 클리어하게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은 좀 그게 아직은 안 보이는. 아직 안 보인다기보다 경쟁자가 너무 압박을 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전기값이 너무 비싸고 네. 차값은 비싼데 보조금 받아서 사봤자라는 생각. 그런데 테슬라는 점점 싸게 팔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가격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구매를 줄인다. 이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강하게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다만 현대차는 있어요. 뭐 한 18만 원 정도 언저리만 항상 지지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면 또 배당 메리트가 또 생겨요. 연말로 가면은. 네.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초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은 빠져 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